한미 FTA를 트럼프가 이제 찢어버리겠다고 막 그랬죠. 협박을 했잖아요. 네. 산업별로는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한미 재협상을 좀 대비를 해야 돼. 근데 그걸 지금 과연 누가 어디서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기 때도 역시 트럼프의 관세 폭탄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말씀하신 대로 네. 한미 FTA도 같이 재협상을 했어야 했고 네. 지난 1기 때하고 2기 때 네. 얼마나 달라질까요? 1기 때 트럼프 충격이 한국 경제의 이제 특정 분야에 골라서 왔다면 네. 2기 때는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전방위적인 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1기 때는 이제 철강 또 알루미늄 25% 10% 관세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유예를 받는 대신에 받았죠. 네. 수출 물량을 줄이는 쿼타를 받았죠. 그런 식의 네. 이른바 이제 자율적 수출 규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1980년에 일본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할 때 일본이 많이 채택한 방식이에요. 알아서 네. 우리 수출 줄이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투자를 하겠다. 음. 뭐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고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협상 방식이 위기를 뭐 빨리 탈피하는 효과는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만 수출하는 게 아닌데 전 세계 다른 나라 경쟁을 하는데 똑같이 수위가 올라가면 우리 경쟁력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이제 여지를 우리가 알아서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네. 그 협상에 대한 뭐 이제 공과 논쟁이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후반에. 그리고 한미 FTA를 트럼프가 이제 찢어버리겠다고 막 그랬죠. 협박을 했잖아요. 네. 자서전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트럼프가 그 자기 내각의 사람을 시켜서 예. 한미 FTA를 종료하는 이제 편지를 한국 대통령한테 이제 보내는 서한을 서명 안 한 게 있었는데 그걸 비서실장이 보고 이제 찢어버렸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야, 동맹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그때 타겟은 자동차였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오랜 관세 협상을 통해서 전반적인 관세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자기들이 민감한 무슨 설탕 이런 걸 빼고는 거의 이제 관세가 2%대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은 이제 그것보다 한 훨씬 더 많은 8%인데 한미 FTA라는 건 이것을 이제 양국이 서로 아주 민감한 거 몇 개 빼고는 없애는 시간을 정하는 게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국 자동차 시장을 관세 없이 공략하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2.5% 관세를 줄이는데 혈안이 됐죠. 근데 미국은 이제 미국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 자동차를 별로 사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네. 그거는 우리가 안 사고 싶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스웨덴에 비해서 너무 자동차를 못 만드니까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 협상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네. 미국은 그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니들이 외제 자동차에 대한 특히 미국 자동차처럼 덩치가 큰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보이는 안 보이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배기량 규제 이런 걸 없애라고 하고 우리는 배기량 규제를 갖고 오면 이게 이제 그 소관 부처가 환경부 이런데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약간 이제 한국 방식의 그 DEI 문화가 그때는 DEI 문화가 없었지만 뭐 ES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야 미제에 굴복하는 거 약간 이런 분위기.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것을 수습하기 되게 힘든 거라서 네. 한미협 협상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거치면서 미국의 2.5 관세를 없애는 데 성공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더 큰 시장이 픽업 트럭. 이 관세 품목으로는 라이트 트럭이라고 돼 있는데 라이트 웨이트 트럭 이게 관세가 25%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트럼프가 즐겼어요. 25%. 25% 관세를 우리가 단계적으로 없애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21년에 이 25% 관세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20년 뒤로 물리는 타협을 했습니다. 20년 뒤로 물리는 타협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 픽업 트럭 시장을 보호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GM이나 이런 데가 완전히 석권하고 이제 그렇죠. 포드가 그렇죠. 여기가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마지막 공략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협상을 했는데 그 트럼프가 주도한 협상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보니까 한국 자동차 산업이 그 사이에 환골 탈 때 혁신을 해서 너무나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자동차를 좋아하는 거죠. 더 이상 싸구려 제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디자인 싸비하고 가격 경쟁이 있고 애프터 서비스 좋은 그런 자동차가 돼서 꽤 많은 물량을 미국에 있는 조지아나 알레바마 공장에서 만들긴 하지만 거기는 주로 소형차 중심이고
그래도 이제 이 프리미엄 이런 브랜드는 한국에서 직접 만든 수출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줄이자는 협상을 분명히 트럼프가 예고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한미 FTA를 그럼 이제 재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죠. 또 트럼프는 이제 말씀드린 이제 2, 3위조를 끄집어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렇겠죠. 외국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네. 것이듯이 자동차나 선박이나 반도체나 항공기를 수입하는 것도 네. 미국의 안보하고 위협된다고 그냥 이거는 자기가 선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리걸 챌린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거의 대통령의 그 행정부 명령으로 오버라이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라를 특정하지 않고 트럼프가 관심 있는 특히 미국 제조업 일자리 만들 중요 이런 거를 골라서 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뱉어냈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에 아주 그냥 관세 패턴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구체화될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 25% 모든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네. 또 호주에 대해서는 또 유예를 할 수도 있다고 호주 총리하고 통화하고 나서 네. 백악관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쿼타를 유지하는 식으로 유예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미국에 대해서 네. 흑자폭이 커졌다는데 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흑자폭을 이제 줄이는 건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뭐 에너지를 살 수도 있고 네. 미국 농산물도 살 수 있고 음. 이제 그런 방식은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룰대로 하면은 음. 경쟁력에 따라서 더 많이 수출하거나 더 많이 수입하거나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네. 이제는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왔다는 게 되게 골치 아픈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수출을 줄이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을 줄이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 만약 제가 협상을 해야 된다면 그거보다는 이제 미국으로 수입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에너지 같고 같은 거. 예. 네. 그러면 또 이제 뭐 국내적으로 불만이 많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입선을 바꾸는 그런 전략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더 크게 이제 이 협상을 할 수 있으면 뭐 예상되는 방위비 협상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이걸 하려면 이제 정상 외교가 가능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밋 때 서밋 네. 이제 이게 가능해야 되고 당분간 우리는 뭐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대행의 대행이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네. 빅딜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빅딜은 제 지론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다른 생각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네. 왜 빅딜을 해야 되느냐 그냥 그때 넘어가야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는 문제에 대한 예.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예.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동맹 관계 이런 것보다도 무역 네. 적자를 줄이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네. 동맹 관계도 좀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 동맹 관계 전혀 없다고 네. 보셔야 되고요. 네. 이제 트럼프는 그 사전에 없는 게 있잖아요. 음. 관세는 있잖아요. 그죠? 음.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말. 동맹은 없습니다. 트럼프 머릿속에 일기 그런 이야기 한 적 없고요. 그렇군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 했죠. 일기 때 인구 해저대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미국의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독일, 일본, 한국 거명했어요. 네. 이들 국가는 독재자로 알고 있는 시진핑, 푸틴, 김정은하고 똑같은 거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 인식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우리 세금을 우리 애들을 보내서 피 흘렸는데 이들 우리 물건 안 사주고 뭐 한 거야. 네.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예전에 20세기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는 생각 그런 방식의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했다면 지금 트럼프 이후에 아메리카 퍼스트는 진짜 미국은 뭐 이 양쪽이 대서양 태평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국경은 통제하면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우리 위협할 거는 미리 고기만 막으면 되는데 네.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써야 되지? 이런 패러다임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라서 그런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모든 네.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고 갈등이 있더라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빨리 휴전하는 것이 좋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이 그 물리적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네. 전 세계 많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은 저거 어설프게 협상을 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것들에 그 선례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 해협의 긴장을 고조해도 우리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가 왜 파나마 그린랜드 이야기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거라서 아마 동맹 관계보다는 우리가 뭘 하는데 너는 뭘 해줄 거야. 이걸 사람들은 거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제 버든 쉐어링이라 그래요. 버든 쉐어링. 우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군사력을 투자하는데 뭐 해줄 거야.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에 대해서는 사이가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그건 일본이나 한국과는 훨씬 더 다른 스케일 같은데 네. 유럽이 그동안 미국의 안보 우산을 마음대로 그냥 즐기고 있었잖아요. 한국 마찬가지로. 그리고 에너지는 러시아로부터 이제 대거 그렇죠. 그냥 몰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으니까 트럼프 일기 때 그렇게 워닝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너 뭐 하는 거야 했는데 봐라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났겠죠. 네. 이런 바보 같은 것들 그냥 에너지 그냥 살 수 있는데 푸틴한테 깔아주더니 꼴 좋다 이런 거라서 거의 되게 약간 좀 서로 이제 멸시하는 그런 수준. 그 와중에 또 유럽은 이제 강력한 카리스마틱 리더 메르켈이 러시아한테 에너지를 몰빵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되게 폼나게 우리는 뭐 탈원전 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 속으로는 야 뭐 방위비 군도 우리가 다 지키는데 니들 안 지켜주는데 이게 이제 일기 때 사이가 굉장히 서먹했고 그 틈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또 그 앞에 코로나19 때 그 진원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WHO 와서 검사하는 거 못하겠죠.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전 세계 이런 되게 공격적인 외교를 포벌했잖아요. 마스크 의료진 네. 보내면서 네.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 네. 그때 결정적으로 서방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 반중 중국. 내지 중국 혐오로 확연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는 뭐 1대1로 이런 것들이 일부 동구권 빼고는 네. 전혀 임팩이 없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은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입장을 못 정하고 있다가 두 개의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많이 떠났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뭐 한미 FTA 협상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재협상을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방위비 분담금이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런 전반적인 관세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재협상에 임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미 FTA 뭐 분야별로 산업별로 네. 분명 미국은 자동차를 제일 공격을 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네. 있는데 산업별로는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한미 재협상을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공격이 거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공격할 거를 미리 예단할 필요 그렇죠.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USTR로 지명된 이제 이 그리어 같은 경우에 네. 상원 청문회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글로벌 빅텍에 대한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협상은 결국 한국에 있는 암참, 네. 미국 상공회의소 이들이 어떤 불만을 이제 나타내는지를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되게 중요한 채널인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란 거는 이제 주고 받아야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계속 수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 카드를 다 제가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네. 분명히 미국이 한국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중 간의 그 신냉전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분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이게 쓰게 되면 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트럼프의 뭐 여러 가지 전방위 공세, 이제 주로 관세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막아낸다는 생각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아낸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계 최강 그렇죠. 국가고 동맹이고 하니까 언제든지 이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우리의 기회 요인이 뭔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실력이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경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1%대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KDI 프로젝션에 따르면 뭐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내 20년 사이에 0%대 성장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우리는 한 10년 전부터 잃어버린 시대로 간 것 같아요. 이미 진입해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네.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추격형 모델이 아닌 선도자 모델로 이제 말은 요란했지만 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창조 경기 이야기했지만 네.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도와주는 그런 모델로 하다가 그냥 아무 것 없이 끝났죠. 사실 우파 정부 같으면 담대한 성장과 혁신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못하고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좌파 정부 같으면 이제 누구보다 실현해야 돼 분배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강남의 집값을 그냥 엄청나게 올린.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음. 이야기. 또 그 당시에 그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이 뭐 강남 아파트 집값 알 필요 없다. 뭐 당신이 살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아주 국민 정서를 아주 박살을 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10년간 잃어버린 순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내수 침체 또 어떤 정파적인 대립 때문에 혁신에 대한 그 개혁이 안 되는 그런 건데 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본이 90년부터 이제 잃어버린 시간은 일본은 이미 G2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추락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은 이제 G10이잖아요. 여기서 추락하게 되면 우리 미래 세대가 걱정인 거죠. 네. 뭐 연금 못 받고 뭐 일자리 없고 이런 거라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 4년 또 다른 4년이 어떻게 보면 한국 제조업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이미 우리를 따라잡았거나 많은 네. 부분, 아니 우리를 추월해 간 부분에 있어서 그 격차를 메꾸거나 더 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기술 굴기를 억제하는 데 진심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그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뭐 그냥 미국과 중국이 어디에 눈치를 보는 이런 게임을 하면 이제 저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마지막 기회를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 뒤처져 있다고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거의 중국이 따라와서 이제 D램 시장도 위협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조선 분야의 경우에 미국이 우리한테 상당히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중국이 거의 전 세계 조선 시장을 뭐 60% 이상 잡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뭐 25에서 30% 정도 네. 그 점유를 하고 네. 있는 쪽이니까 네. 미국으로서는 우리 조선 업체에 뭐 예를 들어서 군함 수리랄지 유지 보수랄지 이런 걸 좀 맡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네.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레버리지 정도가 아니고 네. 미국이 이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죠. 제가 협상가라면 그렇게 아주 어. 세게 나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향후 10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생각하면 결국 이제 결판은 남중국해 내지 대만 해협에서 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 해군력의 투사가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군력이 압도적으로 차이를 벌리고 있지 않아요. 여류에 있죠. 중국이 네. 빠른 속도로 이제 따라잡고 네, 네, 있고 그리고 미래의 선박형 내지 전함 내지 뭐 잠수함 건조 능력을 생각하면 중국은 저마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 거의 이제 없는 상태거든요. 이 장기적인 게임을 생각하면 미국은 그냥 한국에 와서 아주 애걸복걸 매달려야 됩니다. 네. 네, 결국 조선 산업의 레버리지를 우리가 상당히 활용을 해야 되고 예. 이거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미국하고 어떤 그렇죠. 협상을 벌일지 전략적인 이제 그림 속에서 이제 네. 나머지를 다 그렇군요. 들어보는 그런 협상을. 자동차 산업을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수출에서도 자동차가 뭐 거의 30%를 차지하는 네. 이런 분야인데 네. 이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이 뭐 상당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자동차 산업 어떻게 앞으로 살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어려운 문제는 제가 네. 자동차 산업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21세기 이제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야기했을 때 이 머릿속에 들은 산업 가운데 하나가 철강이고요. 하나가 자동차예요. 네. 100년 전에 우리가 세계 최고였다. 네. 그래 자동차 산업이 특히 우리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 스윙 스테이트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표를 받는 방법은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투자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보다 훨씬 인건비가 싼 제조업 생태계가 돼 있는 멕시코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노리는 건 멕시코에 있는 공장 빼가지고 미국으로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는 거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정도 같으면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의 어떤 글로벌 이 리밸런싱 정도지만 한국에 있는 공장을 문을 닫고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은 저는 피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한 20% 조금 넘는데 네. 이게 G7에서 가장 높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서비스 산업은 우리가 생산성이 높지 않아서 네. 전반적으로 GDP의 성장이 갉아먹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쪽이 빨리 올라오지 않는 이상 제조업이 뭔가 당분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엔진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고 자동차 산업이 단순히 이제 셋등이가 아니고 이제는 뭐 그 전자 앞으로 AI까지 연결된 그렇죠. 종합 제조업의 종합 이제 메카잖아요. 음. 근데 이런 혁신의 원천을 한국을 줄이고 미국으로 투자를 해야 되면 아마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조금 어두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막판으로 몰리더라도 한국에 있는 걸 빼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이제 또 정수를 하는 방식인데 이게 캐나다나 멕시코를 빼는 그런 방식. 네. 또 이제 우리 노조가 워낙 세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또 국내적인 노동 분쟁 이슈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거를 하려면 결국은 이거는 기업 CEO의 이제 외로운 결정이 아니라 국가 경영하는 정치인들께서 네. 진짜 미래를 내다보고 이 기회에 우리가 뭐 중국과 격차를 더 벌리고 따라잡고 또 혁신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시대의 우리 노동 방식이란 것이 옛날처럼 출근해서 몇 시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분야에 따라서는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제도적인 계획하고 이제 맞물려져야 우리의 전략이 되지 네. 안 그러면 뭐 잠시 트럼프 예봉을 막았다랄지 뭐 이런 걸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트럼프의 파고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보고 전략을 종합적으로 짜야 되는데 각 산업의 처한 상황도 보고 네. 또 우리가 앞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발전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그걸 지금 과연 누가 어디서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는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최병일 교수님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